안녕하세요, 여러분. 젠 AI 활용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AI 개념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 두 번째, 언어 모델과 추론 모델의 이해. 세 번째, 최신 AI 트렌드와 경쟁 구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AI 윤리와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년 텍스트 중심의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4년에는 멀티모달 AI로 확장되었고, 2025년 현재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른쪽 설명을 보시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언어 모델들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서를 작성해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금은 멀티모달 AI 시대입니다. AI 모델만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서 배우도 카메라도 세트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의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 이미지 제작, 콘텐츠 기획, 자동화된 이메일 발송, 심지어 영상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AI를 잘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 젠 AI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존 AI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AI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예측, 분류, 객체 탐지 같은 특정 목적을 수행합니다. 반면 생성형 AI는 창조 중심입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화면 왼쪽의 기존 AI 흐름을 보시죠.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규칙 기반으로 처리해서 분류나 추천 같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오른쪽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입력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새로운 결과를 생성해냅니다.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생성형 AI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기존 AI는 판별형 AI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류하고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 사진을 입력하면 이건 장미라고 답하고 해바라기 사진을 입력하면 해바라기라고 답합니다. 즉, 이 사진이 장미인지 해바라기인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생성형 AI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장미 그려줘 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해바라기 그려줘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해바라기 이미지를 창조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생성형 AI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단편 영화입니다. 배우도 카메라도 세트도 없이 오직 AI만으로 완성된 단편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프로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웨이마크라는 회사가 2023년 6월에 공개한 12분짜리 SF 단편입니다. 남극 탐사대가 미지의 신호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모든 장면이 달리 2로 생성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입모양은 DID라는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헤드라는 작품입니다. 샤이키즈라는 팀이 오픈 AI와 협업해서 2024년 3월에 공개한 1분 22초짜리 실험 단편입니다. 풍선이 머리인 남자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소라의 첫 공식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도전,
그리고 신문이나 기차 장면의 사실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카콜라의 AI 광고입니다. 2024년 11월에 공개된 홀리데이스 커밍 캠페인입니다. 무려 3편의 AI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각각 60초 분량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시크릿 레벨과 실버사이드 AI가 협업했습니다. AI 광고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정리해 보면 2023년에는 정적 이미지 기반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직접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곧바로 상업 광고에까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빠른 발전입니다. 이런 발전 흐름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챗GPT가 출시된 이후 멀티모달과 오픈소스가 확산되었고 2025년에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줄, 거대 언어 모델을 보시죠. 2022년에 챗GPT가 등장했고 2023년에는 나마가 2024년에는 제미나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 컴파운드 AI 시스템은 2024년부터 등장했습니다. 퍼플렉시티와 알파코드2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여러 AI 모델과 도구를 조합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줄, AI 에이전트를 보시면 2024년에 컴퓨터 유스와 프로젝트 마리너가 나왔고 2025년에는 오퍼레이터가 등장했습니다. 즉, LLM에서 컴파운드 AI 시스템으로 그리고 다시 AI 에이전트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실시간 스트림 기능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같은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AI는 실시간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죠. 텍스트에서는 실시간 대화와 요약이 가능하고 이미지에서는 실시간 인식과 생성이 가능합니다. 음성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영상에서는 스트림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모델과 추론 모델에 대한 이해입니다. 언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토큰 확률 기반의 다음 단어 예측입니다. 화면의 트리 구조를 함께 보시죠. 오늘이라는 한 단어를 입력했을 때 AI는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오늘 다음에는 60% 확률로 날씨가라는 단어가 올 수 있고 30% 확률로 점심은이, 10% 확률로 일정이라는 단어가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인 날씨가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또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합니다. 결국 가장 높은 확률의 경로를 따라가서 오늘 날씨가 좋아요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즉, 챗GPT가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비결은 음, 사람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로 학습한 확률 분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N그램이라고 부릅니다. N개의 단어를 입력으로 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를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를 입력하면 다음에 반갑을 예측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을 입력하면 습니다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 길이입니다. AI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단어의 수입니다. GPT 5.2는 최대 40만 토큰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3.1은 무려 100만 토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00만 토큰이면 대략 책 10권 분량의 텍스트를 한 번에 읽고 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챗GPT의 정확한 이름은 챗 플러스 GPT입니다.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는 생성하는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프리트레인드는 사전 학습된이라는 뜻으로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는 언어 모델의 아키텍처, 즉 구조의 한 종류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GPT-3의 학습 데이터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총 753.4GB에 달합니다. 웹 데이터인 커먼 크롤이 570GB, 웹 문서인 웹텍스트2가 50GB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북 데이터와 위키피디아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양의 텍스트를 AI가 학습한 것입니다. GPT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나온 GPT-1은 1억 1,7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비교적 작은 모델이었습니다. 2019년 2월에 GPT-2는 15억 개로 커졌고 2020년 6월에 GPT-3는 무려 1,750억 개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GPT 3.5가 등장하면서 바로 챗GPT가 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챗GPT입니다. 2023년 3월에는 GPT-4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멀티모달이 도입되어서 이미지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GPT-4T는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했고 2024년 5월에 GPT-4O는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흐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추론 모델의 등장입니다. 추론 모델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AI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고 추론하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이해 단계에서는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사고 단계에서는 관련된 지식을 연결해서 논리를 구성합니다. 마지막 추론 단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사고를 이어가서 답에 도달합니다. 오른쪽에 정말 흥미로운 예시가 있습니다. 달과 지구, 어느 쪽이 먼저 생겼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추론 모델은 6초 동안 생각합니다. 우주 형성 시점을 고려하고 거대 충돌설을 검토하고 동위원소 분석 자료까지 참조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습니다. 지구가 먼저라고 볼 수 있다고요.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에 화성 크기의 천체가 충돌하면서 그 파편이 모여 달이 형성되었다는 거대 충돌설이 가장 유력하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합니다. 정말 사람처럼 사고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시죠.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글자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인데도 이상하게 읽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인간 인지의 특이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맥락과 문자 패턴으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구조 덕분에 인간은 이렇게 왜곡된 텍스트도 무리 없이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에게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일반 모델부터 보시죠. 일반 모델은 왜곡된 한글 텍스트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복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텍스트가 왜곡되어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추론 모델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곡된 텍스트의 패턴을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추론을 통해 원문을 복원하려고 시도합니다. 맥락까지 고려해서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추론 모델의 답변을 보시면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우선 확인한 결과라고 하면서 원래 텍스트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라고 정확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바로 미로 찾기 문제입니다. 화면의 미로를 보시면 파란색 시작점에서 빨간색 도착점까지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추론 모델에게 이 미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최단 경로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먼저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결과를 보시죠. 화살표가 그려진 길을 보시면 미로 안쪽을 따라서 도착점까지 정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추론 과정을 정리하면 5단계입니다. 첫째, 미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벽과 경로를 구분합니다. 셋째, 시작점과 끝점을 식별합니다. 넷째,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추론 모델이 이미지 인식과 문제 해결, 그리고 코드 생성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답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방금 본미로 풀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왼쪽 코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추론 모델이 직접 생성한 파이썬 코드입니다. 오픈CV 라이브러리로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진화 처리를 하고 윤곽선을 검출하고 BFS나 DFS 같은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오른쪽에 정리된 6단계를 보시죠. 첫째, 이미지를 오픈CV로 로드합니다. 둘째, 흑백으로 변환하고 이진화합니다. 셋째, 콘투어 찾기 함수로 윤곽선을 검출합니다. 넷째, 미로 구조를 그래프로 변환합니다. 다섯째, BFS나 DFS 프로 최단 경로를 탐색합니다. 여섯째, 경로를 빨간색으로 시각화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추론 모델이 문제 이해에서 시작해 전략 수립, 코드 작성, 실행 및 검증까지의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니어 개발자처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정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을까요? 자연지능인 인간과 디지털 지능인 AI를 정면으로 비교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MMLU는 종합 지식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인간 평균이 89.8%인데 최신 AI는 92.4%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GPQA 다이아몬드는 대학원 수준의 과학 문제입니다. 인간이 65%인 반면 AI는 무려 92.4%를 달성했습니다. 셋째, 에이미 2025는 고난도 수학 경시대회 문제입니다. 인간 평균이 30에서 40%인데 AI는 무려 100% 만점을 받았습니다. 넷째, SWA 벤치는 실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수정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AI가 80%를 기록했습니다. 다섯째, 휴머니벌은 코드 생성 능력인데 AI가 9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LE는 인류 최고 난도의 추론 문제입니다. 인간 평균이 약 10%인 반면 AI가 37.5%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단 3년 만에 AI가 대부분의 표준 벤치마크에서 인간 평균을 추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최신 AI 트렌드와 경쟁 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AI 업계는 정말 치열한 업데이트 전쟁 중입니다. 왼쪽을 함께 보시죠. 2025년 11월만 해도 11월 12일에 GPT 5.1이, 11월 17일에 그록 4.1이, 11월 18일에 제미나이 3 프로가, 11월 24일에 클로드 오퍼스 4.5가 연이어 출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도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12월 1일에 딥시크 V 3.2가, 12월 11일에 GPT 5.2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월 2일 오픈 AI가 코드레드, 즉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너무 빠르게 신모델을 내놓으니 오픈 AI가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2026년 2월과 3월에도 클로드 오퍼스 4.6, 그록 4.2, 제미나이 3.1 GPT 5.3 인스턴트 같은 신모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 4개월 사이에 무려 11개의 메이저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분기당 평균 두세 번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AI 피로감입니다. 왼쪽 통계를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리더의 90%가 AI 사용을 권장하는 반면 직원의 53%는 AI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더십 자체의 자신감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 속도와 학습 속도가 맞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오른쪽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챗GPT 플러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클로드 프로 이 세 가지만 구독해도 월 10만 원이 넘습니다. 도구는 넘쳐나는데 정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AI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두 모델, GPT 5.2와 제미나이 3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항목마다 승자가 다릅니다. 첫째, SWE 벤치 베리파이드는 실제 소프트웨어 버그 수정 능력입니다. GPT 5.2가 80%로 제미나이 3의 76.2%보다 앞섭니다. 둘째, HL이 고난도 추론에서는 제미나이 3가 37.5%로 GPT의 34.5%를 앞섭니다. 셋째, GPQA 다이아몬드 대학원 수준 과학 문제에서는 GPT 5.2가 92.4%로 근소하게 앞섭니다. 넷째, 에이미 2025 고난도 수학에서는 GPT가 100% 만점을 받았고 제미나이는 95%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MMLU 다학문 지식 이해력에서는 제미나이 3가 91.8%로 앞섭니다. 정리하면 GPT가 무조건 최고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용도에 따라 어떤 모델이 더 나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써보시고 본인 업무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왼쪽 에이전틱 AI부터 보시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AI입니다.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기존 생성형 AI는 질문이나 지시에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에이전틱 AI는 목표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개입 정도도 다릅니다. 생성형은 인간의 입력과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에이전틱은 최소한의 감독만으로 작동합니다. 문제 해결 범위도 훨씬 넓어서 복합적인 다단계 작업이나 환경에 대한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결과를 반영해서 스스로 전략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피지컬 AI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AI입니다. 센서로 감지하고 지능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로봇,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AI가 대화 도구에서 디지털 비서로 그리고 다시 물리적 행위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 주제입니다. AI 윤리와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윤리는 AI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AI의 긍정적 영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윤리 기준입니다.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왼쪽 AI 관계성부터 보시죠. 인간 중심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루다 챗봇 이슈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까지 재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AI를 개발할 때 인간 중심적 설계, 데이터 윤리, 편향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른쪽 AI 주도성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AI의 설계 목적을 고려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AI를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출처를 명확히 해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이슈입니다. 생성형 AI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작자의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를 활용할 때 데이터 출처의 명확성, 저작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책임 있는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AI 윤리 핵심 가치의 세부 영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AI 관계성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간 중심.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 AI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과 편향 방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서 차별과 편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AI 주도성은 네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인간 주체적 활용. 인간이 AI를 도구로서 주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비판적 판단. AI의 결과물을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출처 명확성.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신뢰. 투명한 AI 운영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은 AI를 쓰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법적 변화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한국 최초의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었고 2026년부터 한국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두 가지 핵심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 의무입니다.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표시 의무, 듀티 투 마크입니다. 마케팅, 콘텐츠 제작, 대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챗봇의 경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AI임을 밝혀야 하고 이미지나 영상, 음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식별 표시를 삽입해야 합니다. 즉,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공통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에듀듀듀라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콘텐츠 팀은 새로운 강의 시리즈를 출시할 때마다 정말 다양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강의 기획, 카피라이팅, 썸네일 제작, 수강생 분석까지 말입니다. AI가 업무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콘텐츠 팀은 막상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AI가 점점 좋아진다는데 나는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과정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시죠. 토론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진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 대표적인 사무 업무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보고서, 기획안, 이메일 같은 문서 작성. 둘째, 이미지, 영상, 카드 뉴스 같은 콘텐츠 제작. 셋째, 시장이나 경쟁사, 고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 넷째, 데이터나 설문, KPI 분석. 다섯째, 뉴스 요약이나 리포트 같은 반복 업무 자동화. 오른쪽을 보시면 이 5가지 업무가 이번 젠 AI 활용 과정의 5개 챕터와 정확하게 매핑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두 번째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세 번째는 정보 검색 및 수집,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마지막 5번째는 업무 자동화입니다. 즉, 이번 과정을 마치시면 이 5가지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자동화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가요? 잠시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젠 AI 활용 과정, AI 개념 및 트렌드 이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